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멋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안경을 닦았는데 안경이 이렇게 똑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군요. 안경이 좀 오래됐는데 아깝게 됐네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산 안경인데 한 10년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수가 높아서 이걸 벗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라도 갖다가 쓰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선글라스라 전혀 상관없는 좀 심각한 얘기.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러시아를 이제 주저앉히는 과정이거든요. 러시아가 주저앉으면 이 러시아에 있는 그 상당히 강력한 그 무기 기술들, 군사 기술들이 유출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제 난리 북새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 난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 저도 답은 없어요. 아무튼 난리 북새통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납니다.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저 푸틴이죠.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런 거를 이렇게 그 폼을 잡았냐. 무슨 저게 도라이여서 그러냐. 혹은 저게 나르시스여서 그러냐. 저 사람 무지하게 냉정한 사람입니다. 저 나르시스에서 저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그 지지층 혹은 그 러시아 국민들의 분위기가 저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지도자란 이런 거야 라고 연출한 겁니다. 저게 아주 냉정한 연출입니다. 저게 무슨 도라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나르시스도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차분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체질이 국민 전체까지 전부 그러니까 군산 석유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군수 석유 복합체. 그러니까 군수 산업과 군대 내지 군사하고 석유하고 복합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런 그 사나운 그 국민 심리에 어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자, 저걸 가지고 이번에 해프닝이 있었죠. 이번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 열리기 직전에 지난 일요일에 독일 바바리아 엘마우 성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G7 정상회의에 앉은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제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수상이 우리도 우통 벗고 가슴 근육 좀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푸틴의 저 행태를 이제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가 아예 옷 벗고 말 타고 돌아다녀 볼까요? 예, 말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죠. 왼쪽 아래 사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푸틴을 걔가 이제 그 유머를 가지고 야, 너 그거 그렇게 사나운 척하고 난리 부리고 침공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 이번에 당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 G7 그 정상들이 이제 한 방 푸틴을 친 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한 방 맞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그 복수를 합니다. 크레멘척이라는 도시의 쇼핑몰, 한 1000명 정도의 민간인이 있는 쇼핑몰에 6월 28일 날 대여섯 발의 미사일을 쏩니다. 여기는 이제 카르키프에서 한 150km쯤 서쪽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르키프라 그러기도 하고 카르키프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선에서 한 200km쯤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르키프 동쪽으로 한 50km 가야 전선이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그냥 평화로운 도시예요.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가장 무참한 테러리스트 범죄 중 하나이다. 크레멘척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로운 도시였다. 쇼핑센터 안에는 여성과 아이들과 보통 사람들 뿐이었다. 이건 실수로 잘못 쏜 미사일이 아니다. 러시아는 일부러 쇼핑센터를 노렸다. 러시아를 테러 조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갈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갈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나토 서방 지도자들 지금 우리 윤석열도 이제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죠. 윤통령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왜 이렇게 뺐다간지 몰라. 제가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 보니까 슈톨텐베르그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무산됐다. 언제나 회의가 성립될지 모르겠다.
아니 그게 그냥 모여서들 다 얘기하는 자리니까 스톨텐베르그가 지금 핀란드랑 스웨덴 나토 가입시키려고 그러는데 터키가 그거 그냥 저기 시비 걸으니까 조선일보인가?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아니면 용서해 주시고 다른 신문이었나? 그냥 그럴 수 있죠. 언제든지 만나는 사이인데 그걸 그렇게 뭐 홀대 받은 것처럼 터키를 지금 쫄라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화기와 기동력의 그러니까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군인들은 많이들 걸어 다녀야 되니까 지금 저기는 장갑차 타고 돌아다니고 열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퇴 공방을 반복하면서 러시아 군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거든요. 뭐 세베르도네스크 좀 물러나서 또 리시찬스크에 있고 또 리시찬스크도 좀 많이 거기서도 계속 괴롭히다가 또 물러나면 되고 그래서 러시아는 저기 세베르도네스크 리시찬스크 먹겠다고 거기에 몽창 지금 몰려 있으니까 아래 자포리아하고 케르손 쪽에서는 또 왕창 밀고 들어가고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고 있어요. 상대방이 집착을 가지고 있는 데는 최소한의 병력으로 버텨내고 상대방이 집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잘 안 지키고 있는데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자리 그게 케르손하고 자포리아거든요. 거긴 밀고 들어가고 뭐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6월 하순부터 미국 하이마스 그러니까 M142 정식 명칭은 로켓 발사대죠. 거기가 이제 집속탄을 쏠 수 있거든요. M30이라는 집속탄을 쏠 수 있는데 이게 70km까지 가요. 그거 쏘고 있고요. 155mm 견인포 자주포 이제 차례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폴란드는 이제 우리 K9의 하체를 갖다가 위에다가 자기들 자주포, 지금 크라프 자주포를 지금 수십 문을 줬을 거고요. 얼마 전에 뭐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만든 그 좋은 자주포 있어요. 펜자하우스인가 뭔가 그것도 몇 문 들어갔어요. 또 미국에선 견인포 M177인가 그걸 많이 줬고요. 그래서 뭐 중화기도 착착 만들어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군들을 소집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어서 지금 병력이 한 수십만 명이 따로 준비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군복 입히고 군화신 끼고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최소한의 활동 가르치고 전술훈련 시키고 총 줘야 되고 훈련하는 거 보니까 총이 부족해서 목총 들고 하더라고요. 총이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워낙 그 살벌한 세월을 살아서 우리는 예비군 무기고 같은데 총 다 털어보면 예비군 무기고를 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비군 무기고 있는 총을 다 세보면 수백만 정이 있는데 뭐 그거가 그렇게 없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부도가 났죠. 그 며칠 전에 그 러시아가 1억 몇천만 달러인가 그 돈 갚을 걸 못 갚았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그 돈 안 받겠다고 돈을 송금할 채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도시킨 거예요, 그냥.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식량과 에너지가 주도한 식량값 더 오르고요, 에너지값 더 오르고 그게 주도하는 인플레가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서방이 강제 부도시킨다는 건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미리 이것 때문에 특별히 무슨 시장에 패닉이 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식량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전반적인 인플레는 좀 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이 강제 부도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냐면 러시아에 대해서 무역 금융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세계와 서방이.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이제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3, 4월부터 이제 그 경제 제재가 이제 딱 틀이 잡혔으니까 이제부터 6월, 7월부터 본격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 제재에 참여한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타이완, 일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미가 다 참여했고 캐나다, 미국이. 그 다음에 유럽 가면은 거의 다 참여했고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아마 터키가 아마 경제 제재에 참여 안 했을걸요. 터키가. 네, 참여 안 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저기 아마 그 코소보 이런 데가 워낙에 코소보인가가 거기가 세르비아 코소보 그렇죠. 세르비아가 워낙에 친러예요. 거기는
그 국민들이 차에다가 Z자 스프레이 뿌리고 다녀요. 러시아 그 Z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Z자를 그리고 다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을 지지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유럽 다 참가했고, 그러니까 세르비아랑 터키 빼고는 다 참가했는 거예요. 나토나 유럽 언저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북미 다 참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참가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참가하고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에 어떤 물건도 안 판다. 웬만한 거 다 안 판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를 뜻하겠어요? 기계류 같은 거, 부품류,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제 전반이 금이 간다고요. 대한민국에 중국 외에는 웬만한 부품도 수입할 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되겠나? 지금 러시아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페트로 쪽,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를 합쳐서 페트로라 그럽니다. 석유는 오일이고요. 가스는 내추럴 가스니까 우리가 보통 가스라고 하는 내추럴 가스, 자연가스니까 천연가스. 이 두 개를 합치면 페트로라고 불러요. 석유가스. 이 페트로 생산 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3월 달 상황이에요. 3월 중순. 근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석 달 지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첫째, 예를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사할린 오츠크에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 가스전, 그러니까 이제 석유랑 가스가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엑슨모빌이고요. 엑슨모빌이 내세운 러시아 현지 회사가 네프트가스여서 엑슨모빌 네프트가스 컨소시엄이 3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3월 초에 엑슨 철수했거든요. 엑슨 철수하면 저거 안 돌아가요. 엑슨이 실제로는 저걸 다 개발하고 운영하고 틀을 잡았던데요. 그리고 이제 콜라반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무르만스크랑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이렇게 군화 발목에 쭉 올라가다가 베테르부르크 쪽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불뚝 왼쪽으로 튀어나온 게 스칸디나비아 반도고 오른쪽으로 조금 혹처럼 튀어나온 게 콜라반도인데 이 콜라반도가 북극의 러시아 북극 활동의 중심이에요. 그 무르만스크 콜라반도가 거기 군부대도 엄청 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북극 유전이 있거든요. 북극 가스전. 정확히 말하면 아크틱 LNG 넘버 2입니다. 북극 가스전의 유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천연가스 제1호 에퀄라인. 거기 이제 천연가스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의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이제 쭉 뽑아가지고 그거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가스가 열이 올라가겠죠. 열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면 얘가 액화가 되죠. 액체가 되죠. 이렇게 하는 공장, 이 공장을 LNG 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기차. 이걸 LNG 트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irst LNG 트레인이 거의 완공이 돼서 이제 미국산 발전기만 들어오면 되는데 미국의 발전기를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유령이 돼버리죠. 기계는 다 앉아있는데 유령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도처에서 이 같은 일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자본 들어오기란 거 다 철수하고 들어왔던 것도 빠져나가 버리고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 안 들어오고 해외에서 부품 안 들어오고 해외에서 기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서유럽을 상대로 해서 팔았었는데 서유럽 쪽에 시장을 닫아가고 있고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전체가 지금 미국이나 중동의 LNG로 갈아타고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내추럴 가스, NG는 천연가스는 배달의 경로가 하나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면 PNG라 그래요. 그건 가스 형태로 흐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압축시켜 가지고 이제 액체로 만들죠. 아주 차디찬 액체로. 그래서 그 차디찬 액체를 배에다가 실어서 그걸 이제 수입하는 국가에 한국까지 운반해줘서 그렇게 처리하게 하는 거. 우리 그렇게 들어오죠. 그걸 LNG라 그러죠. 그 문재인이 미친 사람이 러시아에서부터 가스관이 사할린에서부터 이겁니다. 그 사람이 뽑아 올렸던 가스관이 사할린 가스예요. 거기서부터 가스관 송유관 해서 우리를 지금 독일처럼 러시아 그것도 중간에
북한을 또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목줄을 완전 다 닫아 걸고 거기다가 개목걸이를 걸어주겠다고 발악을 떨었던 게 문재인이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 작살내가지고 그 좋은 원전 기술이 다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만들고자 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국가반역죄로 체포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이게 다 정치적인 거라 뒷감당이 안 돼요. 지금 하면 혁명 나요. 우리가 시민이 성숙해져서 국론이 성숙하고 그러면 문재인 같은 자 양산에서 머리끄댕이 잡아서 수갑 3겹 4겹 채워서 끌고 와가지고 국가반역으로 언젠간 재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러시아를 저는 군사 페트로 복합체, 그러니까 밀리터리 페트로 컴플렉스라고 한번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요금을 쓰냐? 소련 체제, 러시아 되기 전에 소련 때의 이 군대라는 게 어떤 식의 유니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중국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실제 오나는 인민해방군입니다. 굵직굵직한 회사들 다 인민해방군 거예요, 중국이. 투자회사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아마 신화사도 당게 아니라 인민해방군 거 아닌지 모르겠다. 신화사가 전국의 모든 출판사, 모든 종류의 무슨 서점까지 다 컨트롤 하거든요. 서점을 옛날엔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뒤로 하나 뺐을 거예요. 이 소련 및 공산국가 경제는요, 이 세계의 자급자족적 도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덩어리, 동네. 그러니까 인민경제 부문이 있고요. 군경제 부문이 있고요. 당경제 부문이 있는데 이 부문을 제가 도메인이라 그럴게요. 각 도메인 안에 또 작은 도메인들, 서브 도메인들이 있는데 도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급자족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경제 도메인이다. 그러면 군경제 안에 임업, 광업도 있고요. 수산업도 있고요. 농업도 있고요. 에너지도 있고요. 경공업도 있고 기계 중공업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당경제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급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당원들이 입는 옷과 고급 당원들이 먹는 식량을 만드는 농장과 경공업 방직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브랜드가. 일반 인민하고는. 그 이제 북한 같으면 일반 인민 경제를 이제 내각이라 그러죠. 당은 이제 당경제라 그러죠. 군은 또 따로 군경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이게 그 상품의 종류가 많고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가 많고 분업이 진행할수록 국가에서 저거를 중앙 집중적으로 그걸 다 계산을 못 해요. 제가 말씀드린 계산이 뭐냐면 올해 철광석은 뭐 37,000톤, 뭐는 석탄은 몇천 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쫙 하면 잠깐만 철광석을 생산하는 데에는 철광석으로 만든 곡괭이랑 기계가 들어가야지. 또 화학 쪽에서 만든 뭐 화약이 들어가야지. 근데 그 화약을 다시 만들려면 철광석으로 만든 또 뭐가 있지. 그래서 서로 맞물려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전체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뚝뚝 해서 야 니들끼리 안에서 해서 동질적인 집단, 당원은 당원끼리, 인민은 인민끼리. 그다음 인민 내부, 군은 군끼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부문 도메인을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하죠. 붕괴를 하니까 당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자산이 뜨잖아요. 저거 누구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산이 돼요, 저게.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이야. 옐진과 푸틴 마음이에요. 옐진도 저걸 또 다 나눠줬어. 그래서 대통령이 선심 써서. 그래서 저게 올리가크가 되는 거야. 올리가크. 또 나눠줄 때 주로 많이 받아 처먹은 게 유대계예요. 그럼 유대계들이 이 소련 붕괴할 때 붕괴하는 그 과정에서 유대계 러시아인들이 똘똘하니까 붕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인풋 아웃풋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 서로 통하는 걸 인풋 아웃풋을 맞춰요. 석탄 공장에서 석탄 빼다가 여기다가 주고 거기선 이거 빼다가 뭐 여기다 주고 그렇게 해서 맞춰서 돌리면은 그 노하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어느새 그거 다 엮어갖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상태가 돼.
그럼 이제 가서 당에 가서 제가 지금 사실 이거 경영할 수 있는데 좀 주시죠. 그래서 올리가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집권한 다음에 야, 그거 왜 유대인들한테 다가 있어? 회수 다시. 회수해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또 다시 나눠줬지. 그러니까 누보 올리가크죠. 새 올리가크. 저기가 저런 데예요. 자, 이런 그 아사리판이 벌어질 때 군은 영향을 덜 받고 자산은 일단 유지했어요. 그래서 고급 인재로 이루어진 R&D 그 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저기에 인재 뭐 고급 인재로 이루어진 그래도 지식 좀 있고 뭐 R&D 좀 할 줄 알고 하는 애들 어디 있을까 보면 페트로 분야 아니면 군 분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 국가 자체가 군과 페트로예요, 그냥.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채는 뭐냐면 군사 페트로 복합체가 중심이 된 깡패 국가 자본 파시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정부가 적당하게 페트로 제국해갖고 군사 페트로 제국해서 적당히 먹여 살려주니까 아무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먹거리 확실히 확보하려면 저기 그 우크라 같은 애들 자꾸 사고치고 그루지아 사고치고 그루지아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카스피해 건너서 저기 카스피해 건너선 아니고 그루지아 옆에 그 카스피해 있는 나라 아제르바이잔 말이야. 우리가 좀 힘이 약했을 때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그 세계적 그 석유 회사랑 연결해서 지들 무슨 석유 개발하고 가스 개발해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루지아 통해 가지고 터키로 빼서 팔아먹고 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루지아 너 좀 일단 맞아봐.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패기가 좀 곤란하니까 좀 안 팼고. 아르메니아 시켜서 팼나? 전쟁 한번 벌렸었죠. 아제르바이잔은. 그런 식이죠, 얘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군사 페트로 복합체니까. 그걸 강화해야 잘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그걸 강화해야 잘 먹고 산다고 푸틴이 맨날 떠드니까. 세뇌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 침공 지지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요새는 조금 바뀌었어요. 요새는 좀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페트로 비즈니스가 침체하면 결국 군사 페트로가 한꺼번에 가니까 군 고급 인재 R&D 조직도 해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기 기술이 국제적으로 유출돼서 확산된다는 얘기죠. 대량 유출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이제 군사 페트로 복합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사회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군산 복합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러니까 군대와 군수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계, 방위산업으로 이루어진 산업계 두 개의 짬짬이한 그 커넥션, 군산 복합체가 미국 사회의 암과 같은 존재다. 뭐 이런 그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미국은 워낙에 덩치가 크고 워낙 다양하고 워낙 건강한 데가 있는 사회여서 러시아와 달리 이 군산 복합체가 미국을 획일적으로 지배하지를 못한 그냥 특수 이익 집단의 하나였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다릅니다. 군사 페트로 복합체가 러시아라는 그 국가의 핵심 DNA 구조예요. 핵심 구조예요, 저게. 저게 러시아라는 국가를 획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그러면 군사 제조업 복합체죠. 인민해방군과 당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당이란 껍질을 두른 인민해방군이에요. 실은 당이란 껍데기를 두른 인민해방군이 중심이 돼갖고 세계 시장 속에서의 제조업 끌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사회를 전체 주기를 통제하면서 값싼 물건 싸파하게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게 국가의 핵심 그 운영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저기는 군사 페트로 복합체인데 이제 석유가 아까도 보셨듯이 석유 자체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떠 있지만 다시 이제 그 먼지가 깔아앉고 나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석유값이 많이 떨어지게 됐죠. 지금은 이제 수요 공급처가 막 꼬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 증산이 되고 또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 그걸 날릴 수 있는 LNG 선박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 그 LNG 선박을 받아가지고 LNG를 넘겨받을 수 있는 LNG 항구, 뭐 당장 땅에 못 지면은 제가 엊그저께 말한 대로 그 부유식, 그러니까 그 바다에 떠 있는 방식의 LNG 이제 인수 시설, 그 벙커링 시설 그거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다 이제 먼지 깔아앉아서 다시 에너지는 다시 이제 코스트가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보면 러시아는 저거 이제 유정 같은 거 가스장 같은 거 개발하다가 중간에 닫아 놓으면요 나중에 거의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툭 떨어지고. 지금 러시아가 요번에 전쟁 전에 2020년에 러시아가 오펙과 결정을 해서 감산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전을 조금씩 닫아 걸었었다고요. 2020년이에요. 오펙과 한판 붙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깨갱하고 오펙과 오케이해서 서로 감산하기로 했다고요. 오펙하고. 그래서 그러면 가스전 닫아 걸었단 말이죠. 그때 일부를 조금씩 완전히 닫아 걸지는 않고.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2020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를 아직도 못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전쟁 나버린 거예요. 그땐 닫아 걸지도 않았다고. 지금 닫아 걸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 회복 안 되는 수 있어요. 그 유정이 망쳐져 버려요. 가스전도 망쳐져 버리고. 그거 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우리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에,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5, 6년부터 러시아가 힘 잡았고요. 2005, 6년 전까지 러시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한 15년 동안. 뭐 1980년대부터 어려웠으니까 한 25년 동안 어려웠는데 91년 12월까지는 소련 체제였으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런 일이 없었고 소련 망한 다음에 군사무기 기술 확산이 일어나죠. 그때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에요. 사람 매수하고 훔치고 거의 모든 분야죠. 이때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부터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과연 그 핵무기 쓰려면 이제 암호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암호 코드를 아냐 모르냐를 떠나가지고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소련 망했을 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핵을 잔뜩 배치해 놨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트 엔진 연구개발 제조 공장이 있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아주 제대로 된 항모나 이런 군함 제조하는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랴오닝함인가 001 중국의 첫 번째 항모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든지 매수하고 훔치고 해서 지금 중국 군사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소련 혹은 그러니까 러시아 혹은 구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빼온 거예요. 중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온 거예요. 중국의 수송기, 그거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구소련의 일부. 그 최대 수혜자는 중국인데, 그 짭짤한 수혜자가 의외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뭐냐면, 중국은 갖고 온 상태에서 그걸 많이 더 발전을 못 시켰는데, 여기는, 어떤 단초가 되는 기술을, 기술, 컨셉을 갖고 와서, 그거를 최고도의 세계 최인류 수준의 기술로 이렇게 개발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우주 발사 액체 로켓이죠. 얘들 제대로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죠. 나로.